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현실의 구조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공간 자체가 우리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우주의 근본적인 작용에 필수적인 숨겨진 방향을 감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너비, 높이 이상의 차원이 존재하여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학적 발견의 역사에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합니다. 늘 중 일부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수세기 동안 외면받다가 결국 그 진실성이 입증된 경우도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던 물질의 사원소설, 즉 흙, 공기, 불,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물질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원자론은 혁신적이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실험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자 이론이 실험 과학을 통해 확립되기까지는 60세대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783년 영국의 성직자이자 과학자인 존 미첼은 어두운 별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떤 천체가 너무 거대하여 그 중력이 빛의 탈출 속도보다 크다면 그것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천체는 중력적 영향을 통해서만 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정확했지만 거의 20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전하고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그의 이론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아이디어는 종종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오랜 시간 잊혀졌다가 결국 재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자체가 숨겨진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1920년대 초 수학자 테오도어 칼루차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칼루차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더 높은 차원의 틀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아는 우주가 3개 이상의 공간 차원을 포함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전자기력과 중력이 5번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칼루차의 이론은 여전히 가설적인 상태로 남아있으며 추가 차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개념은 끈 이론을 통해 더욱 발전했으며 이 이론은 기본 입자가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작은 끈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끈이 존재하려면 10개 또는 11개의 추가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들은 우리 현재 기술로 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크기로 말려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겨진 차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적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추가 차원이 존재한다면 중력이 매우 짧은 거리에서 예상과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밀 측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형 간입자 충돌기에서 수행되는 고에너지 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 표준 물리학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자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론과 어두운 별 가설처럼 숨겨진 차원의 개념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탐구 영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자연의 힘들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를 밝히고 현실을 뒷받침하는 숨겨진 구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학적 통찰, 실험적 돌파구 또는 미래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 우리는 추가 차원을 찾기 위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지점 여정은 언젠가 시공간의 심오한 신비를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5번째 차원, 시공간의 숨겨진 현실. 1916년 유럽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대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론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과 대포가 아닌
방정식과 깊은 개념적 사고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순간적인 파괴가 아니라 우주의 영원한 구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1905년에 발표한 혁신적인 특수 상대성 이론을 더욱 확장하여 중력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고군분투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적 난관 끝에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중력을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로 재해석한 우아하면서도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중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간과 시간이 단단하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것들은 질량과 에너지에 반응하여 구부러지고 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역동적인 구조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얼마나 아름답든 간에 당시 아인슈타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학적 공식은 어렵고 복잡했으며 그 함의는 미묘했고 실험적 확인은 나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이해하고 확장하려 했던 사람들 중에는 독일 제국의 일부였던 실레지아 지역에서 태어난 물리학자 테오도어 칼루차가 있었습니다. 칼루차의 학문적 배경은 과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배출한 케니히스베르크의 깊은 학문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가 자란 세계는 결국 역사의 흐름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실레지아는 폴란드에 흡수되었고 케니히스베르크는 소련 풍치 아래 칼리닝그라드로 변했지만 그의 사상은 살아남았습니다. 칼루차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접근 방식은 대담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우리가 익숙한 4개의 시공간 차원이 아닌 5개의 차원에서 다시 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는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듯이 중력이 시공간의 곡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공간 차원을 3개로만 제한해야 하는가? 추가적인 숨겨진 차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통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언뜻 보기에 이러한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오직 3개의 공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뒤, 좌우, 사마로 움직일 수 있지만 명확한 4번째 공간 차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루차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 추가 공간 차원이 너무 작아서 인간의 감각이나 실험으로 직접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말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시공간은 3개의 넓고 확장된 공간 차원과 하나의 미세하고 숨겨진 차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칼루차는 5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시공간에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다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방정식은 자연스럽게 2개의 독립적인 집합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집합은 기존의 3개 공간 차원에서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법칙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집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자기력을 기술하는 맥스웰 방정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칼루차의 추가 차원은 단순한 수학적 추상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기하학적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19세기에 실험적으로 발견된 맥스웰 방정식이 더 높은 차원의 기하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5번째 차원의 중력은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칼루차는 이를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했고 그의 연구를 후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자연의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 했으며 여기 더 높은 차원의 기하학 속에 우아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칼루차의 연구는 널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물리학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도 또 다른 지적 혁명인 양자역학에 의해 점점 그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는 물리학에서 창조적 파괴의 시대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쌓아온 고전 역학의 안정적인 기반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실험적 발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양자 이론은 확률적이고 불확실하며 고전적 직관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기묘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를 밝혀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렉, 보어와 같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은 양자 세계의 신비에 매료되어 추가 차원의 추상적인 개념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지식의 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도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념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실험과의 접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중력 구률의 효과는 미묘하며 측정하기 어려웠고 이론이 제공하는 예측은 양자 역학의 놀라운 성공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5번째 차원으로 확장된 형태로 제시된다면 더욱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자 세계에는 이미 풀어야 할 수많은 신비가 존재하는데 왜 굳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가? 결국 칼루차의 아이디어는 비록 혁신적이었지만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그리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추가 차원의 개념은 이론 물리학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우아하지만 추측적인 가설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20세기가 21세기로 넘어가면서 특히 끈 이론의 발전과 함께 칼루차의 비전은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추가 차원은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루차가 20세기 초에 엿본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에서 상상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가장 대담한 가설조차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가장 심오한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통합 이론을 찾기 위한 탐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칼루차의 5번째 차원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찾는 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너머에 숨겨진 구조 속에 존재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끈 이론, 물리학에서 추가 차원의 탄생. 콜로라도 로키 산맥의 잠엄한 풍경 속에는 에스펜이라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유침을 위한 휴양지로 호화로운 저택들이 숨막히는 자연미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펜은 단순히 사회적 배타섬을 지닌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지적인 교류의 중심지인 에스펜 물리학 센터가 있습니다. 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이론 물리학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심오한 질문을 탐구하며 우주의 수학적 복잡성을 직면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1984년 여름 런던 킹 메리 웨스트필드 칼리지의 마이클 그린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존 시워츠라는 두 명의 물리학자가 현대 물리학의 판도를 바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천둥이 산맥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지는 동안 그린과 시워츠는 이론 물리학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추가 차원의 가능성을 막아온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물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난해하고 거의 무시되던 개념이 이제 주목을 받으며 이론 물리학에서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추가 차원의 개념은 실험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적 개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한 이론의 끈 이론에는 추가 차원이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수학적 일관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끈 이론은 여전히 물리학계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1차원적인 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끈의 양끝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탄생한 이론은 기존 물리학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끈 이론의 기원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강한 핵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학생 시위와 사회 변혁이 한창이던 그의 여름, 베네치아노는 강한 상호작용의 핵심 속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흥미로운 함수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이 접근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강한 핵력의 완전한 이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끈 이론이 예측한 입자 스펙트럼이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론의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계산된 확률의 총합이 이루어지려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3개의 공간 차원 외에도 6개의 추가 차원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 제안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양자 중력 연구는 극히 소수의 이론 물리학자들만이 탐구하는 변방의 분야였습니다. 이미 주변부로 밀려난 끈 이론은 기본 힘을 통합하는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중 모형의 현재 알려진 입자와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적 틀의 끈 이론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치명적인 모순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률 계산의 총합이 일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이론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펜에서의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린과 시워츠는 기존의 계산에서 누락된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간과되었던 미묘한 수학적 한이었습니다. 이 한을 포함하자 모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린 시워츠 이상 취속로 알려진 이 결과는 끈 이론이 수학적으로 일관된 체계임을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이론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중력을 포함하는 양자 이론이 물리적 결함 없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당시 회의장이 위치한 산을 휘몰아친 폭풍처럼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끈 이론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한때 난해하고 무시되던 분야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전에는 터무니없는 개념으로 여겨졌던 추가 차원의 필요성이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끈 이론이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을 설명하려면 우리 우주는 총 10개의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3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 외에도 6개의 압축된 차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과제는 이 고차원적 현실과 우리가 관찰하는 표준 모형이 지배하는 4차원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알려진 입자와 힘이 기본적인 끈의 진동 패턴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은 물리학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끈 이론은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이 아니라 중력을 포함한 모든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통합할 수 있는 만물 이론 외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끝내 해결하지 못한 양자 중력에 대한 탐구가 다시금 절실한 목표로 떠올랐습니다. 물리학의 지적 지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으며 추가 차원의 함의를 탐구하기 위한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에스펜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수학적 모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풍, 문자 그대로이든 비유적이든 그 메아리는 오늘날까지 이론 물리학의 연구실과 학회장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현실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탐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다. 칼라비아오 다양체의 신비로운 기하학. 1984년 샌디에이고에서 태평양의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던 중 복류인 앤드로 스트로민저와 게리 호로위츠로부터 흥분에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끈 이론 연구자들은 우주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특정한 종류의 수학적 객체, 즉 칼라비아오 다양체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기하학적 구조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에 숨겨진 차원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학은 오랫동안 공간과 형태를 이해하는 기초 역할을 해왔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부터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 현대 수학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기술하는 다양한 방식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기하학의 원, 평면, 평행선에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수학적 세계의 단편에 불과합니다. 어떤 구조들은 직과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웨비우스의 띠, 클라인병, 모만 표면은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도전적으로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 이론이 제안하는 6개의 추가 차원은 어떨까요? 그 차원들은 너무 작고 너무 말려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6개의 추가 차원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들은 직선이나 구처럼 친숙한 요소들로 구성될까요? 아니면 전혀 낯선 복잡한 위상 구조를 지닌 존재일까요?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 칼라비아오 다양체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제니오 칼라비와 야우싱퉁 두 수학자의 이름을 딴 이 공간들은 복소 기하학의 원리에 의해 정교하게 구성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소란 단순히 복잡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수 영역을 넘어 지구를 만족하는 허수 단위를 포함하는 복소수와 깊이 연결된 개념을 뜻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칼라비아오 다양체는 놀라운 성질을 가집니다. 그들은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의 고차원적 구멍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위상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리학자들까지도 이 기하학적 구조에 주목할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근본 법칙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시공간이 질량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휘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이는 물리적으로 유효한 모든 이론의 기하학에 강력한 제약을 부과합니다. 놀랍게도 칼라비아오 다양체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며 끈 이론이 예측하는 추가 차원을 압축하기 위한 이상적인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이론으로 양자 역학의 영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종종 양자 요동이 도입되면 우아한 고전적 해답들은 제어할 수 없는 무한대의 영향으로 인해 붕괴됩니다. 이 지점에서 칼라비아오 공간이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초대칭이라는 강력한 대칭섬을 유지합니다. 이 대칭섬은 일종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양자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무한대가 정확하게 산쇄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끈 이론의 추가 차원은 양자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1980년대 처음 이 다양체를 탐구했을 때 알려진 예시는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런 물리학자들은 유일한 기하학적 구조가 발견되어 이를 통해 끈 이론에서 표준 모형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산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가능한 칼라비아오 공간의 목록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이시로 시작했지만 그 수는 수십억 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하나의 우아한 해법을 찾으려 했던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의 혼란스러운 풍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오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에 따르면 공간은 길이, 너비, 높이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차원이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원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극도로 작아야 합니다. 어쩌면 원자의 1조분의 1 크기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차원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야심찬 탐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칼라비아오 다양체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수학적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구조를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숨겨진 차원은 어디에 있는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식은 본질적으로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며 이는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리처드 파인말에 대한 잘 알려진 일화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개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 속에서 파인말은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박사 과정 학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연구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이론에 깊이 빠져 있었고 파인말은 그가 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를 잊어버렸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그는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얼마인가? 학생은 머뭇거리다가 대략 1m일 것이라고 잘못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파인말은 학생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나요? 우리가 서로를 보고 주변 환경의 세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시광선의 파장이 대략 100만 분의 1m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훨씬 큰 물체는 가시광선으로 보았을 때 흐려지지 않지만 원자처럼 훨씬 작은 물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약 1000배 더 작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의자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사물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저항감은 전자기력에 의해 지배되는 무수한 원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추가 차원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공간이 미시적 수준에서 숨겨진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규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차원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공간 차원에 익숙합니다. 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의하고 사물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차원 세계의 즉 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에서는 한 개의 좌표만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2개의 좌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익숙한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4개, 5개 혹은 10개의 차원은 어떨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유용한 비유로 개미가 식물 덩굴을 따라 이동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 덩굴은 단순한 1차원적인 경로처럼 보입니다. 개미는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덩굴에는 개미가 인식하지 못하는 2차원적 금형과 미세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차원이 충분히 작다면
우리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너무 크고 거칠어서 그것을 직접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끈 이론의 기본적인 끈들은 이 숨겨진 차원 속을 이동할 만큼 작다고 가정됩니다.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추가 차원을 직접 인식할 수 없다고 해도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자를 어떻게 감지할까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알아냅니다. 같은 원리가 추가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새로운 입자의 형태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추가 차원의 존재는 시공간의 수학적 구조를 변화시키며 그 결과 새로운 양자적 들뜸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들뜸은 입자로 대응되는데 이는 마치 빛의 기본 양자인 광자가 전자기장에서 생성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숨겨진 차원의 복잡한 구조는 이들 입자의 수와 성질을 결정합니다. 차원의 위상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입자의 수도 증가합니다. 일 중 가장 흥미로운 입자 중 하나가 모듈라이입니다. 모듈라이는 추가 차원의 크기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가 차원 이론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모듈라이가 존재한다면 그 특성은 고에너지 물리 실험에서 관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자 가속기에서 모듈라이를 생성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이나 전자기력과 같은 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입자들과 달리 모듈라이는 중력과만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실험실 조건에서 너무 약하여 그 효과가 거의 무시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은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듈라이는 기존의 방법으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력이 약하다는 것은 모듈라이가 생성될 경우 매우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은 거의 즉시 붕괴하지만 중력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입자는 수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초기 우주의 극한 조건에서 모듈라이가 생성되었다면 그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차원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는 이러한 미지의 입자들을 탐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가속기가 모듈라이를 생성할 수 없다면 그 흔적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초기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듈라이 생성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자의 잔재가 암흑 물질의 분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특성, 혹은 중력파 신호의 미묘한 변화와 같은 우주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차원을 밝혀내려는 탐구는 결국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는 더 큰 목표와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세 개의 공간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차원 공간의 수학적 및 물리적 의미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탐구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차원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의 흔적의 입자로서 우주론적 작업으로서 혹은 미묘한 중력 이상 현상으로서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밝히려는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시작에서 증거를 찾아서 우주의 탄생 초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경이로운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적 인플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쳤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로 커졌습니다. 단 몇 분의 1초 만에 빛이 원자핵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약 80배 이상 크기가 증가했다고 추정됩니다. 원자핵보다도 작은 영역이 순식간에 지구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크기로 팽창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종료되면서
이 엄청난 팽창을 일으킨 에너지는 입자의 생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열 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를 뜨거운 물질로 가득 채워 이후 모든 구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에너지가 단순한 개념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와 기하학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전통적인 의미의 힘이 아니라 질량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추가 차원 이론의 틀 안에서 모듈라이라고 불리는 입자의 숨겨진 차원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비롯된 양자들 때문에 다 이 인플레이션 이후의 시대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모듈라이가 존재한다면 인플레이션 에너지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이들 입자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모듈라이는 대량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극도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혼돈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빠르게 붕괴하는 일반적인 입자들과 달리 모듈라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초기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우주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모듈라이 입자 속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 차원의 존재가 물리적 현실 속에서 미묘하게 드러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입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거대한 종이 울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울리면 다양한 주파수의 공명으로 가득 찬 조화로운 음이 생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주파수의 공명은 사라지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공명만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우주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입자들이 결국 남아있게 됩니다. 추정에 따르면 빅뱅 이후 6흑토 초 내의 대부분의 불안정한 입자들은 붕괴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받지 않는 모듈라이는 거의 한 마이크로초 동안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 시간표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주의 진화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듈라이가 붕괴하게 되면 그 질량 에너지는 빛의 기본 입자인 광자와 같은 상대론적 입자로 방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붕괴 과정은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광자와 같은 상대론적 입자들은 보플러 효과로 인해 적색 편의를 겪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어질 때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빛의 파장도 늘어나며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모듈라이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질량에 저장되어 있어 적색 편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동안에도 모듈라이는 남아있었고 천천히 붕괴하면서 다른 모든 에너지원보다 오래 지속되며 우주의 구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대가 존재했다면 이는 우리가 현재 모듈라이를 탐지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추가 차원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관측 가능한 우주에 남겨진 신호 속에 암호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듈라이를 탐지하는 열쇠는 그들의 최종 붕괴 과정에 있습니다. 모듈라이는 극도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붕괴하며 표준 모형에 알려진 입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미지의 물질로도 변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는 모듈라이가 가설적인 입자인 엑시온으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엑시온은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지만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입자입니다. 만약 하나의 모듈라이가 두 개의 엑시온으로 붕괴한다면 각각의 엑시온은 절반의 에너지를 물려받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할 것입니다. 엑시온은 대부분의 입자들과 다르게 상호작용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서 현재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며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 방사선 배경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잔재 방사선 배경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유망한 탐색 방법 중 하나는 강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엑시온이 광자로 변환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프리마코프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 차원에 숨겨진 물리학을 관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강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중성자별 주변이나 특별히 설계된 실험실 환경에서 엑시온의 신호를 찾는다면 그것이 모듈라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엑시온 배경을 탐지할 가능성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초기 우주의 또 다른 유산, 즉 우주 중성미자 배경을 연상시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추정에 따르면 공간 1세제곱센티미터당 수백 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성미자는 너무 약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탐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장 민감한 고에너지 중성미자 검출기조차도 연간 몇 개의 사건만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정밀한 방법을 개발한다면 언젠가 초기 우주에서 온 이 신비로운 메신저들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기 전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우주가 숨겨진 차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개념 또한 등장했으며 이는 매혹적이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만약 추가 차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스며들어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접적인 감각으로는 이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장갑을 끼고 모래알을 세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듈라이의 속삭임을 통해 우주가 남긴 흔적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이 숨겨진 차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적절한 도구와 통찰력을 갖춘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풍부하며 정교한 우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균형, 물질, 에너지, 그리고 반물질이 신비. 균형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날까요? 생명, 별, 그리고 은하의 존재가 섬세한 우주적 불균형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균형의 원칙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의 기초는 시대를 초월한 고대의 원칙, 즉 균형에 의존합니다. 에너지는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있으며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원칙은 물리학의 보존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원자에서 은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의사 산토리오는 인간 신체의 균형을 탐구하려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석취한 모든 액체와 고체, 그리고 배설물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신체 활동 전후로 몸무게를 측정하며 섭취한 것과 배출된 것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산토리오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에 직면했습니다. 배출물의 질량이 섭취한 음식과 음료의 질량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마치 모닥불처럼 물질을 소비하고 시작보다 훨씬 적은 것을 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토리오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물질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18세기까지 자연 철학자들은 화학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신진대사와 연소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음식물을 지방, 단백질, 당으로 분해하거나 나무를 이산화탄소, 물로 태울 때조차 모든 화학 방정식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자는 단지 배열을 바꿀 뿐 총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대부분의 반응에 적용된다 해도 우주 자체는 스스로의 법칙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예측,
햇빛의 원천에은 균형이 처음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20세기 인류는 원자의 핵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태양의 중심 깊은 곳에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생성된 헬륨의 질량은 원래 수소의 총질량보다 적었습니다. 이 반응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사라진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젊은 스위스 특허청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혁신적인 방정식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고립된 특성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태양 반응에서 사라진 질량은 광자로 변환되어 우리의 나날을 비추는 햇빛이 됩니다. 균형은 미묘하게 변형되었지만 결국 회복됩니다. 우주가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불균형해 보일까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부터 먼 은하의 별들까지 우주는 압도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입자에는 거의 동일한 성질을 가진 반대의 쌍인 반물질이 존재합니다. 반물질 입자는 질량은 물질의 쌍둥이와 같지만 전하는 반대입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빅뱅은 물질과 반물질을 동일한 양으로 생성했어야 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두 입자는 서로 소멸하며 순수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초기 우주가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완벽한 균형에서 시작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반물질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질과 반물질이 불균형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 비대칭성이 없었다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별은 빛나지 않았을 것이며 행성은 형성되지 않았고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는 빛과 구조가 없는 공허로 물질과 반물질 소멸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만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이 웅념을 거부합니다. 빅뱅 직후 초기의 순간에 어떤 미묘한 비대칭성이 나타났습니다. 반물질 10억 개마다 물질이 10억 1개 존재했습니다. 이 초가 물질이 소멸을 피하며 은하, 별, 행성 형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불균형은 극도로 미미하지만 우주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불균형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과학자들은 베리온 생성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약한 핵력에 의해 지배되는 물질과 반물질이 행동의 미세한 차이가 저울을 기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CERN과 같은 입자 가속기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물질과 반물질이 근본적인 특성을 탐구하며 이 우주적 수수께끼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주의 광대함은 그 명백한 모순으로 우리를 마주합니다. 완벽한 대칭 속에서 시작된 우주는 이제 불균형으로 가득하며 그 법칙은 복잡성과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존재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왜 우주는 처음에는 완벽히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면서도 불균형이 구조, 빛, 그리고 생명 자체를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진화했을까요? 반물질이 여점, 이론에서 발견으로. 반물질 이야기는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근본적인 장 중 하나로 이론적 불파고와 실험적 성공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은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는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 제한, 즉 공간의 진공을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는 빛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방정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20세기 초반 인류의 공간, 시간,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물리학의 혁명을 상징하며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빛났던 사람 중 한 명이 브리스톨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폴 디렉이었습니다. 디렉의 공헌은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영역을 밝혀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난 폴 디렉은 공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학으로 전환하여 1926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디렉은 사고와 발언의 정확성으로 알려졌으며 강해중 답변도 그의 과학적 풍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에게 그가 한 말로 유명한 것은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끝을 모른 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양자역학은 원자 수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입자는 전자와 양성자뿐이었으며 입자로도 파동으로도 기술될 수 있었습니다. 1926년 에르빈 슈레딩거는 양자 시스템을 기술하는 기초적인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디렉은 이 새로운 체계를 검토하면서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디렉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디렉 방정식이라는 입자의 행동을 더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수학적 모델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 후 그의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디렉은 그 특유의 간결한 답변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놀라운 함의를 드러냈습니다. 전자는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고만 이해되고 있었지만 이 수학은 전자가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면 전자는 무한한 빛을 방출하며 그 상태로 계속 떨어져야 했습니다. 분명히 관찰 가능한 우주에서는 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디렉은 음의 에너지 상태의 바다를 제안했으며 이후 디렉의 바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모든 음의 에너지 상태가 이미 채워져 있어 전자가 그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디렉의 바다에서 튀어나와 구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전자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면서도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의 반전자처럼 행동합니다. 1931년 디렉은 반물질이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반전자가 이미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성자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의 훨씬 더 큰 질량은 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디렉의 반전자 이후 포지트론이라 불리게 되면은 이론적 예측으로 남아있었으며 실험적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렉의 방정식이 기초를 마련한 반면 증거를 제공한 사람은 칼 앤더슨이었습니다. 1931년 앤더슨은 우주선을 우주를 가로지르는 입자들의 구름 상자를 사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치는 수증기로 가득 차 있으며 전하를 띤 입자가 지나갈 때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깁니다. 앤더슨은 전자의 흔적과 유사하지만 자기장 아래에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흔적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전자와 동일한 질량이지만 양전하를 가진 입자를 나타냈습니다. 1932년 앤더슨은 이 입자를 포지트론이라 명명하고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디렉이 예언한 이론적 반물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포지트론의 발견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포지트론은 우주선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었지만 다른 반입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반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자를 구속으로 충돌시켜 운동 에너지를 질량으로 변환하고 입자와 대응하는 반입자의 샤워를 생성했습니다. 1955년 노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베바트론 가속기에서 과학자들은 반양성자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반중성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반물질 목록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반원자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1995년 반양성자가 발견된 지 약 40년 후 CERN의 연구자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저에너지 반양성자 림을 사용하여 반양성자와 포지트론을 결합하여 9개의 반수소 원자를 생성했습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반원자가 합성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몇십 년 동안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까지 CERN의 과학자들은 반수소 원자를 장시간 포획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반물질이 특성을 전례 없이 자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반수소가 일반 수소와 거의 동일하게 행동하며 빛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특성을 보여줌을 확인했습니다. 반물질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딜렉의 연구는 양자역학의 경기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반물질이 물질을 완벽히 거울처럼 반영한다면 왜 관찰 가능한 우주에 이렇게 적은 양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명백한 기대칭섬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반물질은 기술에 대해 매혹적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소멸은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반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실질적인 과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폴 딜렉의 수학에서의 아름다운 추구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포지트론의 이론적 예측에서 반수소의 생성에 이르기까지 반물질의 이야기는 이론과 실험의 상호작용을 상징합니다. 딜렉의 획기적인 연구 이후 약 1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알려진 우주의 경계와 그 너머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반물질은 어디에 있는가? 반물질이 무한한 힘을 인류가 활용하는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광대한 우주를 질주하며 광년 떨어진 거주 가능한 세계에 도달하는 거대한 항성간 우주선을 떠올리시나요? 혹은 혹독하거나 에덴 동산과 같은 풍경에서 도전하는 외계 식민지가 외계 지평선에 지는 쌍둥이 태양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훨씬 더 어두운 비전을 떠올리시나요? 인류의 취약성이 증폭되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능가하는 발전소 폭발, 통제되지 않은 기술의 여파로 인한 황폐함. 이 시나리오들은 경외감을 주는 동시에 두려움을 유발하며 물질과 반물질 반응이 지닌 거대한 잠재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알려진 가장 연료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에 따르면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은 질량이 에너지로 완전히 변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질과 반물질 소멸은 질량당 에너지 방출량에서 핵반응보다 100배 이상, 화석연료 연소보다 10억 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물리학에서 이를 초과하는 효율적인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물질 추진 시스템, 배터리, 판도는 여전히 SF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물질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고 저장하려면 반물질 자체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초과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연료로서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래 기술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반물질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과 과학적 탐구에 얽혀 있습니다. 1940년 캐나다 화학자 마틴 카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방사선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모든 알려진 생명의 기본 요소인 탄소의 새로운 동위원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인 샘 로벤과 함께 카멘은 흑연 샘플을 조사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탄소 동위원소의 형성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며 카멘은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운명적인 어느 저녁,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간 카멘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인해 지역 살인 사건의 탈주범으로 오해를 받아 경찰에 구금되었습니다.
무죄가 입증된 후 카멘은 실험으로 돌아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와 루벤은 탄소 -14를 발견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드물지만 탄소 -14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기반이 되어 과학자들이 고대 유기물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몸속의 1조 개의 탄소 원자 중 하나는 탄소 -14입니다. 안정 동위원소와 달리 탄소 -14는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됩니다. 이 과정은 생물이 죽을 때 시작됩니다. 남아있는 탄소 -14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생물이 이 동위원소를 호흡 또는 섭취를 통해 마지막으로 흡수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탄소 -14의 붕괴는 베타 붕괴로 알려진 균형 과정입니다. 이 붕괴 동안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환되며 전자와 반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속의 칼륨 -40의 붕괴는 때때로 전자의 반물질 대행체인 포지트론과 중성미자를 생성합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물질의 대행체와 소멸하기 전에 잠시 존재하는 입자를 생성하는 자연적인 반물질 공자님을 의미합니다. 포지트론의 특성은 리료 분야에서 깊은 응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과학자들은 획기적인 영상 진단 기술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개발했습니다. 방사성 추적자를 혈류에 주입함으로써 PET 스캔은 붕괴 중 방출된 포지트론을 추적합니다. 이 포지트론은 전자와 소멸하며 고유한 에너지 특성을 가진 광자의 쌍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광자를 감지함으로써 몸속의 상세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위료 상태의 진단이나 뇌 활동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PET 스캔은 석양을 감상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 별을 올려다보는 것까지 뇌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반물질은 우리의 몸이나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에도 존재합니다.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의 충돌과 같은 격렬한 천체 현상이 반물질을 우주 공간에 방출합니다. 197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은하 중심 근처에서 양전자의 구름을 감지했습니다. 이후 나사의 콩프턴 감마선 관측소는 은하계로부터 3000광년에 걸친 반물질 분출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우주에서 발견되지 않은 과정을 암시합니다.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지된 반물질의 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 불균형은 우리의 존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빅뱅 당시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다면 그것들은 서로 소멸하여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압도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을 이해하려면 우주의 탄생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빅뱅 직후의 순간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완벽한 대칭 속에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론가들은 베리온 생성과 같은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이는 물질과 반물질이 행동의 미세한 차이가 물질의 아주 작은 과잉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반물질 10억 개마다 물질이 한 개 더 많은 이 미세한 비대칭성이 물질이 소멸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 별, 행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비대칭성의 기원은 물리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CERN과 같은 시설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반물질이 특성을 탐구하며 우주를 형성한 과정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반물질의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섬세한 균형의 몸속에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양전자에서부터 고대의 불균형에서 태어난 광대한 우주 구조까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반물질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신비를 푸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심오한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간의 새벽, 불균형에서 태어난 우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왜 물질이 반물질을 이겼는가라는 수수께끼는 우주론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이며, 이는 시간이 시작된 직후의 아주 작은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빅뱅 후 1조분의 1초가 지난 후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치는 바다였으며 온도는 섭씨 1조도에 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도 원자도 입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빛, 에너지, 그리고 현실을 지배할 초기의 힘이 존재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입자로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너지의 바다에서 쿼크와 그 반물질인 반쿼크가 등장했습니다. 각 쿼크는 반쿼크 쌍으로 존재했습니다. 동시에 강한 핵력을 담당하는 입자인 글루온도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루온은 쿼크를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우주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원시적인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에서는 입자들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서로 충돌하고 소멸했습니다. 쿼크가 반쿼크와 만나면 그것들은 소멸하여 광자 형태의 에너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되며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완전한 소멸을 초래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는 동안 넵톤이 형성되고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떨어지자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진공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쿼크는 속도를 충분히 줄였고 글루온이 그것들을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하드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쿼크는 반양성자와 반중성자 같은 반하드론을 형성했습니다. 하드론과 반하드론이 나타나자 그것들도 서로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성자와 반양성자, 중성자와 반중성자가 충돌하며 그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했습니다. 우주가 1초가 되었을 무렵 소멸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물질 10억 개당 1개만 살아남았으며 나머지는 반물질 대행체와 함께 소멸하여 빛과 방사선으로 가득 찬 우주를 남겼습니다. 빅뱅 후 약 100초가 지나면서 우주는 충분히 냉각되어 핵합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기 시작하며 최초의 원자핵을 형성하고 주로 수소와 헬륨과 같은 경원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물질 1개당 반물질 10억 개가 소멸한 미세한 불균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비대칭섬이 없었다면 우주는 원자도, 별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광자만으로 가득한 무한한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물질은 반물질을 이겼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빅뱅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반물질은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어야 하며 서로 소멸했어야 합니다. 물질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주에서의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을 나타냅니다. 이 비대칭성은 우리의 존재에 중요하지만 물리 법칙이 기대하는 대칭성과는 반대됩니다. 한 가지 가설은 우주 안에 반물질이 지배하는 영역이 존재하며 바나나 반별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물질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물질 원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나나는 망원경을 통해 일반 은하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하간 바람이 이러한 영역에 일반 물질을 운반함으로써 소멸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독특한 빛을 아직 관측하지 못했으며 대규모 반물질 구조의 존재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반물질 구조, 예를 들어 반별 집단은 계속 존재하며 우주선에 섞이는 반물질 입자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는 미약하며 우주의 방사선 잡음 속에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답이 숨겨진 반물질 은하가 아니라 자연 법칙에 내재된 더 깊은 비대칭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한때 가정했던 완벽한 균형이나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CP 대칭성 깨짐과 같은 현상의 특정 입자 상호작용이 물질을 반물질보다 약간 더 우대하는 현상, 이 관찰된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ERN과 같은 입자 가속기에서의 실험은 이러한 미세한 비대칭성을 조사하며 우리의 우주를 형성한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의 세력은 전장이었으며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우주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투쟁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우주가 태어났고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별, 행성, 생명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비대칭성의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우리의 현실을 정의하는 힘과 입자의 섬세한 상호작용을 증명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반물질에 대한 물질의 생존은 단순한 과학적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섬세한 조건을 상기시키는 심오한 증거입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밝혀지는 날, 그것은 우주의 성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불균형한 우주, 비대칭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 우리가 아는 우주가 완벽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의 첫 순간에 서로 소멸하여 별도, 행성도, 생명도 없는 우주를 남겼을까요? 어떻게 이토록 미세하지만 깊이 있는 균형의 기울기가 물질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우주가 형태를 갖추도록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일부를 이끌어냈으며 균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잡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우주를 밝혀냈습니다. 1912년 중국 상하이 북부의 작은 어촌에서 첸슈무는 태어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국 소녀들과는 달리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설립한 여자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녀는 난징에 있는 국립중앙대학에서 물리학 학위를 취득하며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의 스승인 구징웨이 박사의 격려를 받아오는 193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44년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베타 붕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시 연구에 응용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그녀는 미국 시민이 되었고 핵물리학의 선도적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베타 붕괴에 대한 숙련된 연구는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전하 대칭성, 이 원리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물리 법칙에 의해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업코크와 다운코크는 질량 및 핵반응에서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페어리티 대칭성, 일반적으로 손잡이성과 연관되는 페어리티 대칭성은 우주에는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에 대한 고유한 선호가 없다고 시사합니다. 물리 시스템의 거울상은 원래 시스템과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시간 대칭성, 이 원리는 물리 법칙이 시간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입자가 속도와 스핀을 반전하더라도 우주가 되감겨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함께 CPT 대칭성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CPT 대칭성이 성립된다면 우주는 전하, 손잡이, 시간의 변환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 중 하나가 미묘하게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1956년 이론 물리학자인 양전님과 리정다오는 약한 행력에서 페어리티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문란이 된 아이디어였습니다. 리는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할 가능성에 대해 우와 논의했습니다. 우는 반사성 동위원소 코발트-60을 사용하는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코발트-60은 베타 붕괴를 통해 붕괴하며 전자와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우의 실험에서는 코발트-60 원자를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고 자기장 내에 고정시켰습니다. 만약 페어리티 대칭성이 보존된다면 자기장이 반전되더라도 방출되는 전자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의 팀은 명확한 비대칭성을 관찰했습니다.
더 많은 전자가 자기장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자연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1956년 12월에 발표되어 약한 행력에서 페어리티 대칭성에 대한 오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과 리에게만 수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의 공헌은 그녀를 핵물리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우의 연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쿼크와 반쿼크의 행동에서 CP 대칭성이 깨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가 물질과 반물질을 극도로 미세한 방식으로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말까지 CP 대칭성 깨짐은 확립되었으며 우주가 약간 불균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P 대칭성 깨짐이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을 능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쿼크와 반쿼크의 비대칭성은 중요하지만 빅뱅 후 남은 물질이 반물질을 10억분의 1 비율로 능가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다른 입자, 특히 넵튠과 중성미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입자 중 하나입니다. 거의 질량이 없고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중성미자는 매초 수조개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입자와 달리 중성미자는 이상한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관찰된 모든 중성미자는 왼손잡이이고 모든 반중성미자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오른손잡이 중성미자, 오른손잡이 중성미자가 존재한다면 초기 우주에서 반물질보다 물질로 더 많이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자신의 반입자의 가능성 또는 중성미자가 자신의 반입자로서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확인된다면 물질과 반물질이 불균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자 가속기와 중성미자 관측소에서의 연구는 중성미자가 CP 대칭성을 깨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결과는 유망하지만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가 실제로 반물질보다 물질을 더 우대한다면 이는 이 퍼즐에 빠진 조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반물질이 포켓이 우주의 다른 부분과 격리되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물질 집단, 예를 들어 밤별과 같은 것은 일반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 생존하며 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장착된 알파 자기 분광기와 같은 장치는 바넬륨-3과 같은 희귀한 반물질 입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근처에서 반물질이 존재량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에서 반물질이 존재를 추론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비대칭성은 그 신비이자 고언이기도 합니다. 반물질보다 물질이 약간 우위를 점한 미세한 불균형이 없었다면 우주는 광자만 가득한 바다가 되었을 것이며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첸시웅 우와 다른 연구자들의 발견은 우주가 대칭성을 어떻게 깨고 우리의 존재를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미세한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신비를 계속 풍부하면서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왜 물질이 승리했으며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불균형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물리학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조건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모든 물질과 방사선이 제거된 진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무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절대적인 물은 우리의 경험과는 이질적이며 우리의 가장 생생한 상상력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심오한 수수께끼에 수천 년 동안 도전해 왔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록은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 밖의 순간,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과학은 우리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약 140억 년 전 우주는 입자와 에너지의 뜨겁고 밀도 높은 대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되며 오늘날 관측되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론자들은 몇 가지 매혹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우주는 탄생, 죽음, 재탄생의 끝없는 순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개의 기존 우주의 충돌로 인해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하고 매혹적인 답변 중 하나는 우리 우주가 무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생각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직관에 도전합니다. 절대적인 무에서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본질 그 자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전기 및 자기장이 0인 것처럼 보이는 텅 빈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진공은 정말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20세기 초반에는 실험과 이론을 통해 공허함의 더 복잡한 모습이 밝혀졌고 물리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뉴턴이 그렸던 결정론적 이고식의 잔치 같은 우주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뒤집혔으며 공간과 시간이 역동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매우 작은 영역의 원자와 아원자 입자의 세계에는 더욱 기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실성이 확률로 대체되었으며 양자 역학의 획기적인 수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은 입자가 측정되기 전까지 명확한 위치나 속도를 갖지 않는 세계를 묘사합니다. 대신 입자는 확률의 흐릿함 속에 존재하며 그 행동은 파동과 같은 함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텅 빈 공간이 실제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의 에너지의 일시적인 변화에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입자와 반입자를 생성하고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현상은 진공이 고요함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큰 가마솥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양자의 기묘함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이러한 요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빅뱅의 최초 순간에 갓 태어난 우주는 양자 법칙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양자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양자 요동이 입자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면 적절한 조건에서 전체 우주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양자 법칙 자체가 존재할까요? 왜 무에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는 틀이 존재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에 다 있으며 현재의 과학적 이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확률과 불확실성을 동반한 양자 세계는 우리가 관찰하는 거시적 규모의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미묘하지만 보편적이며 별의 진화, 물질의 행동, 심지어 시공간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에서 양자 역학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빅뱅 직후의 첫 순간부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까지 양자 현상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하 형성, 블랙홀의 섬질, 그리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유발하는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적 규모의 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확률적인 세계의 단순한 근사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양자 기발을 탐구함으로써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 결정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양자 역학과 우주론의 상호작용은 존재의 핵심에 숨어있는 심오한 수수께끼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무의 양자적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무에서 무엇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관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확률의 세계. 20세기 초 물리학의 세계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뉴턴 역학의 기반을 둔 전통적인 아이디어는 극소 세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처럼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에 따르면 그러한 원자는 거의 즉시 붕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원자를 파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00년까지 막스 플랑크는 혁명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산적인 패킷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흑체 복사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자 역학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이 이론은 원자핵 주위 전자의 양자화된 궤도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궤도의 세부 사항은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복잡한 수학에 짓눌렸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젊은 물리학자도 이러한 과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 실패에 몇 달 동안 고생하며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던 그는 북해 헤골란트 섬이라는 외딴 곳으로 피난하여 신선하고 짭짤한 공기 속에서 명료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1925년 어느 저녁 그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자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의 정확한 운동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것, 즉 전자가 에너지 준위 간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주파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궤도를 추적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전위에 대한 측정 가능한 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으로 그는 행렬을 사용한 새로운 수학적 틀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행렬은 물리학에서 낯선 도구였지만 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관측할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관측 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이젠베르크는 양자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파구를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이상한 현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자 역학이 설명하는 전자는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해진 궤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자는 파동 함수라는 수학적 실체로 표현되었으며 그 위치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파동 반정식과 결합하여 하이젠베르크의 연구는 확실성이 가능성으로 대체된 우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이들 특성 중 하나를 정확히 알수록 다른 하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리는 현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 역학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양자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혀주며 이는 실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를 작은 상자에 가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자를 냉각시키면 결국 절대 0도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를 가두는 행위는 운동량의 불확실성을 생성하여 항상 어느 정도의 잔류 운동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요동은 양자 시스템의 고유한 것이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규정된 위치와 운동량의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이 원리의 영향은 상자 안의 입자를 넘어 확장됩니다. 위치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시간도 양자의 불확정성을 따릅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변동할 수 있으며 입자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현상은 양자 요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 진공이라는 잔류 에너지로 공간을 채웁니다. 공허와는 거리가 먼 이 진공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로 가득 차 있으며 우주 규모에서의 불확정성 원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양자 현실은 우리의 거시적 경험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지만 우주의 행동 대부분의 기초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이는 전자가 원자핵으로 나선형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여 원자를 안정시키고 물질의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별의 진화나 시공간 구조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현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불가능이 흔한 일이 되며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무언가로 밝혀집니다. 우주의 양자 현재. 우리 하늘을 비추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별들은 무엇으로 그 에너지를 얻는 걸까요? 오랜 인류 역사 동안 태양은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신들의 왕나로 여겨졌고 그리스에서는 하늘을 가르는 전차를 모는 헬리오스로 숭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화를 넘어선 곳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거대한 불덩어리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찬란함을 수억 년 동안 유지하게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과학의 가장 심오한 발견을 촉발시켰으며 우주의 기반을 지탱하는 양자역학이라는 놀랍고 기묘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켈빈 겸은 열역학의 선구자이자 켈빈 온도계의 명명자로 태양의 나이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당시 물리학에 기반하여 그는 태양의 막대한 열이 중력 압축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자신의 무게로 인해 높은 온도로 압축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빛과 열을 단지 수백만 년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정은 지구의 역사에 관한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증거와 모순되었습니다. 그러나 켈빈의 계산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핵의 물리학이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과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었고 그 핵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와 중성의 중성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한 핵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힘은 이름은 평범하지만 매우 강력하며 양성자들 간의 강한 반발력에도 불구하고 원자핵을 유지합니다. 핵반응의 발견으로 물리학자들은 강한 힘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1920년 케임브리지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태양의 에너지원이 원자핵의 융합, 즉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가 헬륨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융합에는 고유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원자핵이 융합하려면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들 간의 전자기적 반발을 극복해야 합니다. 강한 핵력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융합이 일어나려면 원자핵이 거의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중력에 의한 압력과 약 1500만 켈빈의 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전 물리학에 따르면 양성자 간 충돌은 이 장벽을 극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은 빛나고 있을까요? 답은 양자의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1920년대 물리학자 조지 가머프는 양자 역학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 입자는 당구공처럼 단단한 고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치와 에너지가 확률로 기술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입자가 에너지를 빌려 고전적 시스템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태양에서는 양성자가 전자기적 반발 장벽을 터널링 효과로 넘어 융합이 발생합니다. 이 통찰은 별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양자 역학을 천체 물리학의 기반으로 확립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자들은 별을 연료로 하는 정밀한 핵발행을 연결했습니다. 수소핵이 융합되어 헬륨을 형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태양의 빛을 구동합니다. 더 거대한 별에서는 융합이 더 무거운 원소로 진행되어 탄소,
산소, 그리고 핵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을 초과한 원소의 융합은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는 초신성이라는 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의 폭발적 죽음이며 여기에서 양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의 상호작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1930년대 볼프강 파울리에 의해 처음 제안된 유령 같은 입자로 초신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입자는 약한 핵력으로만 상호작용하며 매우 포착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초 수조계의 중성미자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미자는 거대한 별의 붕괴와 그 이후의 폭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이 발생하면 죽어가는 별의 핵은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고 전자가 양성자로 밀려 들어가면서 중성미자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중성미자는 별의 외침과 상호작용하여 붕괴를 역전시키고 우주에 새로 형성된 원소를 방출하는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양자 역학은 단순히 미시 세계에 갇힌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에 짜여져 있으며 별을 형성하고 생명에 필요한 원소로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더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기원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 자체가 양자적인 대상일까요? 양자역학에서는 파동 함수가 입자나 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캡슐화하여 그 가능한 상태를 기술합니다. 두 개의 입자의 경우 그것들의 결합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하나의 파동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물리학자들은 우주 전체, 모든 입자, 모든 관자, 모든 양자 유동을 포함하는 단일 파동 함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우주의 파동 함수는 거대하지만 이론적으로 상상 가능한 구조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확률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 관점은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도전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입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면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미래가 고정되지 않고 확률의 연속으로 전개됩니다. 1950년대에 휴 에버렛 3세가 제안한 급진적인 다중세계 해석에 따르면 모든 양자 사건은 수많은 평행 우주를 생성합니다. 이 다중우주에서는 양자 상호작용의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현되며 무한한 대체 현실의 직물이 형성됩니다. 시간 그 자체의 기원도 양자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스티븐 호킹과 제임스 하틀은 시공간의 양자적 성질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경계 조건 없음 제안에서는 우주의 초기 순간에서 시간이 공간 차원처럼 작용하며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점차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의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명확한 시작을 갖지 않고 양자적 상태에서 부드럽게 나타났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더 깊이 탐구하려면 빅뱅 직후 처음 1조분의 1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플랑크 시대라고 불리며 에너지와 밀도가 극도로 높아 고전 물리학의 법칙이 무너집니다. 이 시기의 양자 요동이 은하에서부터 별무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주에서 관측되는 구조의 씨앗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야 하며 이는 물리학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상호작용은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태양의 따뜻함에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별의 생애 주기에서 우주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양자 물리학은 우주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을 재고하고 존재를 정의하는 확률과 역설을 받아들이며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주의 양자 과거. 1970년대 물리학자에서 우주론자로 전향한 앨런 구스는 자기 단극자와 관련된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석은 항상 북극과 남극을 가지고 있지만 단극자는 순수하게 북극이나 순수하게 남극만을 가지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 이론에 의해 예측된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한때 초력이라고 불리는 4가지 기본 힘이 통합된 단일 힘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자기 단극자는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대량으로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극자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스는 초기 우주의 역학을 제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981년 그는 혁신적인 이론인 인플레이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탄생 직후 매우 급격한 팽창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시대 동안 시공간 자체가 지수적으로 확장되면서 자기 단극자의 밀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석되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아마 단 하나의 단극자만 남아 영원히 관측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스의 이론은 단극자의 은신처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대규모에서 왜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주를 관측하면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은하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빅뱅의 희미한 잔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구스의 모델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작고 매끄러운 시공간의 조각에서 시작되어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초기의 매끄러움이 현재 관측되는 균일섬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구조의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양자 세계, 즉 끊임없는 요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공의 매끄러움 속에서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작은 에너지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양자 요동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시공간에 고정되었고 우주가 냉각되면서 밀도 변동으로 변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은 이러한 미세한 과밀 영역을 증폭시켜 은하, 별, 그리고 오늘날의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의 증거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대의 복사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씨앗이 된 양자 요동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COB, WMAP, 플랑크와 같은 인물을 통해 관측된 CMB는 온도의 미묘한 변화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이러한 원시적인 양자 물결의 메아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 세계는 미시적 규모뿐만 아니라 거시적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더 깊이 들어가 우주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1973년 물리학자 에드워드 트라이어는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주는 진공 요동일 수 있다. 그의 아이디어는 양자 진공의 기묘한 특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조차도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입자와 반입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서로 소멸하는 예시적인 요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트라이어는 우주가 그러한 요동의 결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트라이어는 우주의 총 에너지를 고려했습니다. 물질의 질량과 운동이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중력자는 음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양은 정확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요동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총 에너지가 0이라면 우주는 원칙적으로 무한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가설은 추가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우주가 요동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양자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시공간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현재 과학적 이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양자역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지만 진정한 무라는 상태, 즉 공간도 시간도 양자장도 없는 상태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우주의 첫 순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빅뱅 후 첫 1조분의 1초 이내의 양자 과정이 인플레이션의 역학을 지배하며 우리가 사는 우주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그 먼 미래로 이끌립니다. 양자라 우주의 운명을 계속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미래 양자.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먼 미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는 우주를 상상하게 됩니다. 우주의 탄생을 형성했던 양자역학의 법칙이 그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게 될까요? 젊은 우주는 별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자였습니다. 우주 역사 초기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할 모든 별의 대부분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90억 년 동안 별 형성은 크게 둔화되었고 새로운 별을 생성하는 우주의 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단 5%의 별만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합니다. 거대한 별은 빨리 태어나고 빨리 죽으며 생명이 단 몇백만 년에 불과하고 결국은 장엄한 초신성 폭발로 끝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지만 결국 해결료를 다 소모합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만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십조 년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사라지고 어두운 비활성 잔해가 확장하는 우주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에서 비롯된 외부 압력이 중력을 상쇄하지 못하게 되면 별이 자신의 무게로 완전히 붕괴해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섬세한 힘이 이 운명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전자의 양자 퇴화 압력입니다. 별이 냉각되고 수축하면 중력이 그 물질을 점점 더 작은 부피로 압축합니다. 별 내부의 전자는 가까워지며 가능한 위치가 제한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가 제한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증가하며 절대 영도에서도 남아있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양자적 요동이 퇴화 압력을 만들어 중력을 상쇄하며 추가 붕괴를 막습니다. 그 결과 어둠 속에서 수조 년 동안 지속되는 백색 외성과 같은 안정된 잔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는 물질 자체의 안정성이 의문시됩니다. 양성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힘의 영향을 받아 붕괴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양성자의 붕괴는 우주의 긴 시간 척도에서 물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죽은 별은 구조적 통합성을 잃고 소립자의 바다로 녹아들어 복잡한 물질이 없는 우주만 남게 됩니다. 이 어둡고 광대한 공간에는 블랙홀이 남습니다. 이는 우주의 마지막 수호자들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으로 인해 시공간이 극도로 왜곡되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붕괴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유명하게 밝힌 것처럼 이러한 거대한 존재조차 양자역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인은 양자 진공입니다. 진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입자와 반입자 쌍이 잠시 존재했다가 소멸하는 요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균형이 깨집니다. 강력한 중력 기울기가 입자 쌍을 분리하며 한 입자는 탈출하고 다른 입자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호킹 복사라고 하며 블랙홀 자체에서 에너지를 추출하여 점진적으로 증발시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질량과 에너지를 잃고 결국 희미한 에너지 폭발로 사라집니다. 일이 사라지면 우주는 최종적인 점근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구조의 가장 희미한 흔적조차 사라진 어둡고 차가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야기의 끝일까요? 한때 별과 은하를 탄생시킨 우주의 양자적 본질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간의 심연을 응시할 때 우리는 상상력과 과학 모두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양자는 창조, 변형, 그리고 해체라는 장대한 궤적을 통해 우주를 이끌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속삭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이점을 바라보며 1958년 한 이론에 대한 소문이 물리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거장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볼프강 파울리가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틀을 개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양자혁명의 두 거장이 세대를 넘어 고뇌하게 했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매혹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파울리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역사적인 발표를 목격하고자 프린스턴에서 물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파울리가 발표를 이어갈수록 그들의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입자가 단일한 기본 실체의 표현이라는 생각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했던 프리먼 바이스는 이 사건을 고귀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의 시도는 실패한 많은 이론의 계보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탄식했던 실망의 희망의 묘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십 년 동안 힘의 통합을 추구해왔습니다. 테오도어 칼루차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전자기학을 추가한 것은 흥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추가를 거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후 노력은 1955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중력의 부드러운 곡선을 양자 세계의 이산적 확률과 조화시키려는 투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구성 요소들의 놀라운 성공 때문에 역설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큰 규모에서의 중력을 완벽히 기술하며 GPS와 같은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은 현대 양자 물리학의 틀로서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에 대한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이는 입자를 기본적인 장의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전자장, 광자는 전자기장의 파동으로 이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실험에서 놀라운 정밀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의 수학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매끄러운 연속체로 설명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이산적이고 확률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이 둘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무한대로 가득한 방정식을 만들어내며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논리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적 지침 없이 가능성의 지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작은 진동하는 끈이며 이 끈의 진동 모두가 입자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제안합니다. 노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이산적인 고리로 얽힌 네트워크로 상상합니다. 다른 제안들은 추가 차원을 탐구하며 우리의 우주가 11차원 벌크 속에 떠있는 3차원 브레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이 핵심을 쥐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비밀을 드러낼까요? 첫 번째 목표는 블랙홀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의 질량이 무한 밀도의 특이점으로 압축되며 이는 알려진 물리 법칙이 붕괴되는 지점입니다. 물리 이론에서 무한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 특이점을 제거하고 블랙홀 중심의 진정한 본질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가 우주의 시작에 있는 특이점에도 적용됩니다. 빅뱅 모델은 무한 밀도의 상태에서 시작된 우주를 묘사하지만 이 무한이 우리의 이해를 막아 이전을 탐구할 수 없게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를 해결하고 빅뱅 너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의 우주가 이전 우주의 잔해에서 태어난 순환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생각은 우리의 우주가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이며 각각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진 멀티버스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또는 더 불안한 결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무작위 유동, 혼돈 속의 일시적인 질서의 거품에 불과하며 그 존재가 더덥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방정식과 실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아직 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주를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밝히려는 호기심과 희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